사진 주시면 선생님 빨리 들어오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주 전에 예. 이렇게 또 나왔는데 또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신병주 교수입니다. 네, 오늘도 차이나는 클래스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미와 영감을 동시에 드리고 있는 조선의 문제적 왕 시리즈. 오늘은 과연 어떤 왕을 저희가 만나게 될까요? 제가 미리 힌트를 은정 씨에게 부탁드렸거든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그날은 한여름인데도 눈과 비가 같이 내리는 뭔가 심상치 않은 날이었습니다. 37의 젊은 왕이 사경을 헤매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젊은 왕이 승하하자 궁 안에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왕을 독살했다는 것인데 왕이 하직하기 며칠 전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직후에 이 병세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소문이 궁궐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이 수상한 음식을 올리도록 사주한 사람이 왕의 동생이라는 건데 괴담은 소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의심으로 번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왕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흉흉한 상황에서 즉위한 조선의 왕은 누구였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너무 궁금해요. 누굴까요? 선생님께서 예, 알려주실까요? 지금 우리 함은정 씨가 아주 쫙 마치 궁중 추리극을 이렇게 듣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요 이야기 들으면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 바로 알겠다. 그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한 조선의 21번째 왕 바로 영조입니다. 조선의 최장수왕이요. 최애 음식이 있었어요. 김치? 우유! 현대의학으로도 믿기 힘든 예, MSG입니다, MSG. 백성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요. 영국도 일잘 넣네요. 영조에게 있어서 세자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왕위를 한계자다. 아빠의 욕심. 네,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건 너무나 유명한 사실인데요. 설마 형까지 독살을... 형한테 준 음식이란 게 뭐였어요? 궁금하죠. 네. 게장과 생감 때문에 이 군정이 게장과 그렇게 됐다는 생감. 이야기. 근데 사실 이 소문에 대한 진실은 제가 잠시 후에 아하. 들려드릴 거고. 네. 자, 먼저 영조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어떤 뭐 이미지 같은 거.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사도라는 영화 영화에서 때문에. 맞아요. 사도세자. 송강호 사도세자.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거. 막 귀씻기. 불길한 말씀을 들으면 침전에 들 때 귀를 씻으신 뒤 오, 귀식. 맞아, 역시 귀식. 함은정 씨가 상당히 좀 수준이 있는 그 대답을 영화에 하셨는데. 나오는데. 그래도 어린 그 중전을 맞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혹시 완비를 또 들으셔가지고. 아 근데 또 너무 확실히 표정이 저희를 볼 때랑 예. 은영 씨 볼 때랑 너무 다르신 거 아니죠? 선생님. 사실 저번에 왕극하옵니다. 왔을 때도 워낙 우리 최실아 씨 이미지가 강해서 최명일 씨는 원경하고 오우동 역할을 했던 김사랑 씨. 인수 대비해서 우리 함은정 씨가 어리지만 되게 품위가 있어 보인다. 느꼈습니다. 맞아요. 쳐다보실 때랑 예. 여기랑 너무 달라요. 저번에 오셨을 때도 느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영조하면 그 아들을 죽인 비정왕 이게 가장 뭐 이미지가 클 그렇죠. 거예요. 근데 사실 영조가 다양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면모들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숫자를 제시해 봤어요. 영조와 관련된 숫자인데 오. 이 숫자들이 과연 뭘 의미할 것 같아요?
52, 51. 몸무게. 몸무게. 조선시대 왕은 지금까지 기록에 체중이 나온 기록은 없어요. 아. 83은 83세까지 사셨다. 진짜 나이. 83은 일단 맞추셨어요. 영조의 나이. 네. 조선의 최장수 왕이요. 이 영조가 83세고 2등이 태조 이성계인데 74세, 2등하고 차이도 많이 나죠. 정종이 63세까지 사셨는데 랭킹 5등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넘어도 5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의외로 조선왕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스트레스 많으니까. 47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사셨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거의 100세 시대를 연출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장수를 하셨다. 네. 그다음 숫자 52. 이건 과연 뭘까요? 마지막으로 장가간 나이. 이게 제이만 뭔가 기간. 우리 강승윤 씨가 또 이렇게 딱 오늘 촉이 좋으신 거 같아요. 제2한년도. 제2한년. 아, 제일 제2기간 와, 52년. 300년 했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왕조 이제 흔히 500년 역사, 정확히 518년이거든요. 근데 영조 52년 했잖아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대박이다. 이렇게 오래 살고 오랫동안 제의했던 뭐 왕이다 보니 영조는 그야말로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었다. 궁금하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초상화거든요. 그 초상 한번 보겠습니다. 와. 뭐야? 젊었을 때랑 나중이에요? 그렇죠. 이거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저 초록색 옷 입은 거 몇 살쯤 돼 보인다? 저도 약간 20대 초반으로 보이네요. 20대 초반. 아, 이번에 오상진 씨. 예, 저 예. 오상진 씨한테도 되게 잘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아니, 너무 연출적인 거 마음에 걸리셨어요. 전혀 없네. 상당히 공평하게 진행하려고 근데 노력하고 눈빛이 달라. 청바제리 같이. 눈빛이 달라. 자, 저 뒤에 거는 몇 살쯤 돼 보인다? 한 50대요. 50대, 51살 때. 정확히 비포 애프터는 30년의 세월이 차이가 나요. 진짜 그런데 비슷하다. 잘 보시면 물론 조금 얼굴은 좀 연세가 들어 아, 보이시지만 근데 살집은 전혀 없으세요. 그렇죠. 체형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기 관리를 혹독하게 하셨네. 자, 그럼 영조의 가장 큰 건강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PT. PT. 그렇죠. 왕이니까. 그렇죠. 왕이니까 당연히 벌써. 음주 아니었을까요? 아예 술을 안 하셨어요. 영조가 술을 또 거의 안 하셨죠. 오. 금주. 영조의 그 건강 비결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거는 건강 검진을 그렇게 열심히 받았다. 검진은 어이들 불러가지고. 그렇죠. 조선 시대에도 궁궐 안에 병원이 있어요. 내의원이라 그래가지고 왕위에 올랐던 52년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7,284회나 내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아, 중독 아니에요? 그 정도면? 월 평균으로 치면 한 11번 정도, 3일에 한 번꼴로. 부지런하시다. 이런 뭐 건강관리 덕분이었을까? 정말 현대의학으로도 믿기 힘든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영조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갖는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 아니면 주름살이 거의 없었다. 영조가 남긴 기록이 직접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영조 42년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검은 머리가 다시 나서 이제 두어치가량이 진짜로? 되었다. 그러면 아니 42년이면 70대 그렇죠. 지금 검은 머리가 난 거잖아요. 그럼 많이 이건 진짜 회춘인데요? 이거 말도 안 그렇죠. 되잖아요. 사실. 이때는 뭐 지금처럼 뭐 흑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무엇이 가령. 두어치면은 얼만큼이에요? 꽤 한치가 3cm니까 거의 6cm면 이거 뭐 6cm. 갑자기 뭐 머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머리 아래에서 검은 머리가 돋아나서 이게 이렇게 자랐다. 그렇죠. 요 말씀 거예요. 예.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믿어야 돼요. 요게 맥락이 약간 신하들 앞에서 좀 자기 건강 자랑하신 거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나는 야, 나 봐, 나이 머리 좀 봐. 이거 봐라 이런 느낌. 먹물 여기다 이렇게 묻혀놓고. 그래, 먹물 묻혀놓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다음 상황 또 한번 들어볼까요? 영조 50년 임금에 빠진 이가 새로 났다. 아니 이거 다시 새 이가 난다는 말은 옛말에서나 들었는데 이건 역시 보통과 다른 일이다. 이거 심각하려고 이런 이거 거야. 거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랑 예, MSG입니다, MSG.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요. 여기 이제 잇몸에서 원래 빠졌던 이 자리에 네.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는데 혹이? 이제 이거를 보시고 사랑니가 늦게 난 걸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계속 안에 있다가 내복사랑니가 이제 지금도 80대가 차랑이 난다는 건 거의 의학적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저는 어쨌든 학자시니까 조선 시대 실록을 전공자로서 믿으시죠. 저는 실록은 일단은 무조건 믿습니다. 아 그래도 의학적으로 교차 검증을 해야. 제가 한번 80이 넘으면 이빨 나는지 제가 한번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 정도면은 요즘 너튜브 찍으셔도 진짜 대박 날 수 있는 건강 전도사 되시면 진짜 영조의 건강법. 난리 날 거예요. 맞아. 그런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거 또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아침 사과? 아침 사과 소식. 그렇지. 소식. 바로 영조는 그야말로 소식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다른 왕들은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5끼 하루에 드셨는데 영조는 술화를 3회로 줄였습니다. 드시는 양도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영조는 스스로 내가 건강을 지키는 그 비결을 자랑하는 장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조 26년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영비는 항상 내가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지금도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뭔가 알고 계셨네. 생식하고 몸을 좀 이렇게 적당히 차갑게. 실제 영조는 무명옷, 모시옷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이제 입었고요. 또 이제 중요한 비결, 최애 음식이 있었어요. 김치? 토마토. 토마토, 과연 시리얼. 시리얼. 오, 오상길 아나운서 뭔가 약간 이 국물을 촉이 약간 이렇게 있어요. 해가지고. 오. 리액션 오 받아주시는 게 아우, 너무 제가 지금 노력 많이 합니다. 예. 가식적이십니다, 선생님. 이 가식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날 겁니다. 우유. 자, 영조의 건강 식단. 우유 들어갔네. 우유 들어갔다. 파락죽이 시리얼 같은 거. 우유. 그러니까 제가 오상길 아나운서 그 대답했을 때 제가 나름대로 아주 좋게 반응을 했는데 맞네. 파락죽이고 고소한 죽 맞지? 우유 끓이는 거 아니야? 뭘로 그렇죠. 만들어요? 우유에다가 이제 지금의 뭐 이런 시리얼 같이 이렇게 시리얼처럼. 하는. 아, 그리고 고추장이 고추장. 그럼 혹시 그 지금도 유명한 그 순창 쪽에서 받아다가 드셨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추장이 열광하는 영조의 모습이 실록이라든가 승종을기에 등장을 하는데 딱 꼭 집어서 영조가 특히 조종부라는 신하의 집에서 담근 고추장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조종부라는 인물의 본관이 순창이에요. 그래서 이 순창 고추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영조는 근검절약이 몸에 배신 분이에요. 근검절. 근검절약. 사치를 아예 뭐 방지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고 법으로 규제하기도 했어요. 영조가 특히 경계했던 조선 후기 사치품, 여성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에요. 파운데이션? 비녀? 저기 뭐야? 가채? 가채 꾸미는. 맞추셨어요. 가채. 가채. 신윤복의 풍속화에 보면 이제 진짜 머리 이렇게 올린 머리처럼 올리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가채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요즘 표현을 하면 패션의 이제 상징처럼 이제 보였는데 이 가채가 또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게 막 서로 머리 올릴 때 막 이제 경쟁적으로 높이 올리고 올리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심한 경우 30cm가 넘는 가채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실제 이게 기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들어오시는 걸 보고 이제 앉아 있다가 급히 일어섰는데 가채에 눌려가지고 목뼈가 부러졌다. 맞아. 라는 맞아, 이 얘기 정말 이 얘기 들었어. 이런 기록까지 막 나와요. 또 가채가 더더구나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장신구. 장식이 들어가는 거기에. 30cm면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장식.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나 이제 부담이 되겠어요. 웬만한 집안채 값이 되었다. 사치긴 하다 진짜. 그래서 이 영조 때는 이런 가채 금지령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술을 또 지나치게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지령도 내리기도 했고 그런 것이 또 나름대로 영조가 좀 더 이런 사치 풍조를 방지하고 좀 근검절약하는 이런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기억나세요? 83, 52 다음에 무슨 숫자가 51. 51. 바로 영조가 혼례식을 올려요. 1759년에. 네. 그때 영조 나이 66세. 그때 왕비로 들어온 부인 정순왕후 15세. 66 마이너스 15는 51세. 어머. 이거 너무 굳이 그렇게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는 왕비랑 결혼을 했어야 될지. 영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왕비가 정성왕후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거의 50년 넘게 해로하다가
이 정성왕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바로 이제 단종의 트라우마랄까 이게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 왕 중에 유일하게 현역으로 왕으로 계셨을 때 왕비가 없었던 사람이 문종이에요. 문종. 원래 그 현덕왕후 권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단종 낳다가 출산후증으로 돌아가시고 왕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단종을 좀 지켜줄 왕의 어머니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 왕실에서 상당히 이제 고려를 했다. 그래서 이 왕비의 자리를 어쨌든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기록으로만 보면 영조도 내가 뭐 이 나이에 다시 재혼하겠냐. 나이가 이제 내가 66세인데 뭐 그런 논의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그때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예, 그랬다가는 바로 그 다음날 방 빼야 됩니다. 방배. 아니 되옵니다. 지금 전하 뭐 춘추 한창이 시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왕비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마지못해 경그랬듯이 다 그러하니. 마지못한 거 맞나요, 그렇게. 선생님? 속으로는. 그렇지. 아니 그러면 그 사도세자의 어머니는 그때 살아 계셨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도세 그거 올리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왕비가 거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희빈법. 바로 이 장희빈이 후궁 출신으로서 왕비가 된 후에 소위 말해서 쫓겨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숙종이 선언한 게 앞으로는 절대로 후궁 출신을 왕비로 올리지 말라. 소위 말하는 장희빈법이 제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세자를 낳았던 우리 소위 영빈 이씨 같은 경우도 그 기회를 결과적으로 얻지 못하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합니다. 타이밍이 딱 그렇게 됐네. 예. 그리고 예전에는 다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미혼인 여성을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연령대가 어려질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 정순화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상당히 총명하고 비범했던 모습이 기록에 등장하는데요. 영조가 왕비 후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무엇이더냐?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장부의 기계는 태산보다 높고 여인의 지조는 바다보다 깊다고 배웠사옵니다. 여기서 반해 무렸어.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예쁜 꽃이 뭐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꽃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알면 대답해도 되나요? 예. 아세요? 목화? 너무 자신 없게 말한다. 자신 있게 말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잘 받아줄 목화 테니까. 아닙니까, 선생님? 목화입니다. 예, 그렇죠. 목화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줘서 따뜻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예쁜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트 죽이시네. 아유. 이거 강사 있었어. 일타 강사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바로 이 정순왕후도 면접 점수에서 딱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지혜롭네요. 예, 결국 그 영조의 계비가 되었고 바로 이때 이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식 장면을 그린 반차도 있고 정순왕후의 가마군이에요. 가마. 요 가마꾼 뒤에다가 연배역군이라 그래가지고 손잡고 다니는 분들 있죠. 네. 앞에 들고 가시는 분들이 지치면 멤버 체인지 하죠. 그렇게 이제 여기도 보시면 우관이라고 보여요. 맨 뒤에. 네. 의사들도 따라가요. 역시 의사 좋아하시네. 이런 거 보면 조선시대에도 이런 왕실의 그런 행사 모습이 이런 기록화로 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현장으로 마치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사실 왕이면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맞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머니가 후궁 출신이었고요. 조선시대에도 적장자가 아니면 대부분 궁궐 밖에서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궁궐이 아닌 밖에서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쭉 살았어요. 서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접하면서 정말 근검절약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집이 명칭이 창의궁이에요. 예, 이런 곳을 우리가 왕의 잠저라고 하는데 왕이 되기 전에 사셨던 곳. 서촌 지역에 가면 이 밑둥만 남아있는 요 백송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영조의 잠저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흔적이에요. 서민들하고 어울려 살았던 그 경험도 근검절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밖에서 사실 왕이 계승 순위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죠? 조선시대 왕위 계승에서 가장 큰 원칙 뭐죠? 부자 세습이죠. 예, 예, 아들이 예. 왕위를 예. 계승하잖아.
그리고 당시 경종의 나이가 34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후계자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례를 깨고 경종은 왜 동생을 급하게 세제로 책봉을 한 걸까요? 너무 총명하고 똑똑해서 그냥 밖에서 살면서 굉장히 이런 백성들의 이런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이 될까 어떤 옆에 이렇게 두고 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는 경종은 신하들의 등살에 못 이겨 동생을 왕세제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했던 게 아니야. 예, 바로 당시 조정은 토론하고 노론의 정치적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됐고 경종은 소론의 비호 속의 왕이 된 인물이에요. 왕의 이복 동생이었던 영조는 바로 노론 세력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론 세력들이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해서 경종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니, 신하들이 아무리 그래도 좀 왕의 의지가 있으면 이게 또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경종도 되게 이제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장희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신하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영조, 즉 연인군이 왕세제가 되기는 되었지만 어쨌든 왕은 경종이에요. 경종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이제 판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왕세제의 지위도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론 세력이 바로 영조를 왕위에 세우겠다는 그런 영모 움직임이 일어났고 노론 세력에 대한 대규모 정치적 숙청이 이루어져요. 우와. 1721년이 신축년, 1722년이 이민년이어서 요 사건을 신축년의 신과 이민년의 임 한 글자씩 따서 신임 옥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신임 옥사로 인해서 영조는 더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근데 영조도 숙청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사실 경종이 또 의외로 마음이 약해. 그리고 이때 왕실에서는 바로 나하고 동생밖에 없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와 근데 동생도 죽이는 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조는 정말 참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신을 지지했던 노론 세력들 전부 다 오른팔 네. 왼발 다 잘려버리고 한중록에 이런 기록이 또 남아 있어요. 영조의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영조께서는 세제 시절 신님의 일을 겪으시며 모든 일을 꺼리시면서 걱정하시는 것이 거의 병환이 되다시피 하셨다. 영조는 이제 이 세제 시절의 일을 곧장 또 소환을 막 해요. 어떨 때는 막 그때 자기가 힘들었고 이런 상황들 이 영조실록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또 너희들이 내가 왕자로 들어와 이 자리를 이었다고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종친부를 멸시하느냐? 정말 영조 화난 이 부분이 느껴지잖아요. 콤플렉스가 있었어. 바로 이 신하들이 영조의 친인척과 관련된 일을 상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영조하고 이게 뭐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조가 화를 내면서 그래 내가 이 정통 적장자가 아니라 왕자 출신이다. 내 친지까지 무시하는 거냐 이러면서 오열을 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게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발목을 붙잡았던 네.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영조 아버지였던 숙종도 성격이 굉장히 불같으신 분으로 저희가 배웠는데 영조도 좀 그런 면이 있네요. 그렇죠. 영조 네. 일단 초상화 보시면 만만치 않아 보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깔 있어 보이고. 아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할 때와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드나드는 문이 또 달랐다. 우리 징크스 같은 거요. 그래서 요 경화문으로 들어가 뭔가 자신이 뭔가 이 일이 좀 기분 나쁘고 이러실 때는 요 경화문으로 들어가셨고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이럴 때는 요 만안문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영조가 이 사도세자를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때 어느 문으로 가오리까? 영화문. 소식을 이제 듣고 배경홍 씨가 상당히 절망을 했다. 이 한중록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죽는 것에 대한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강해서인지 죽음에 관련된 그런 말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죽을 사자 안 쓰고 돌아갈 귀자 이것도 쓰지 않았다. 아 돌아갈 귀자도. 예, 돌아가니 내가 죽겠다 이거죠 우리. 징크스 많으셨네. 그 선생님 얘기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늘 있었고 죽음이라는 거에 엄청 예민했잖아요, 영조가. 그러니까 형인 경종을 먼저 독살을 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 노론 측에 자기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혼자 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논란이 꽤 이제 있는데 바로 이 경종이 승하기 며칠 전에 생강과 게장을 드신 거는 사실이고 그 생강과 게장을 먹고 난 직후에 뭐 설사복통에다가 상당히 이제 더 악화가 됐어요. 요 장면까지는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영조가 생강과 게장을 올렸다는 증거 기록은 없어요. 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실록 기록에는 경종이 더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영조가 인상과 부자를 올렸다. 이런 거는 기록에 나와요. 인삼으로 원기를 회복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요 의심이 그 당시 사람들도 이제 이어지는 게 경종의 급작스러운 승하로 가장 수혜를 입은 인물이 영조잖아요. 그래서 이거 거기다- 구설수인 것 같잖아. 그래서 이처럼 어떻게 보면 천신만고 끝에 그러나 이제 그 기간은 비교적 짧았던 그 세제 시절을 이제 마감하고 영조가 이 왕에 오른 후에 가장 그 일성으로 강조하고 처리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반대편 사람들 정리하기? 토론 네. 정리하기. 오, 소론 좀. 자기한테 이 불안감을 준 모든 사람들을 복수를 하는 거죠. 네, 숙청. 근데 반대였어요. 아, 오히려 즉위 직후에 오히려 노론과 소론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이런 정책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세운 정책이 바로 뭐죠? 탕평책. 요즘으로 치면 협치 뭐 이런 거하고도 이제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아버지 때도 사실 숙종 때도 뭔가 계속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이랬으니까 이제 전쟁 때문에. 계속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그러면서도 이 영조가 상당히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탕평 교서를 반포한다거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운다라든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탕평 정책을 확산해 나가죠. 근데 협치라는 게 참 지금도 잘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탕평책을 수립했던 영조가 또 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이제 수행해 나가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성인 남성은 16세부터 60세까지 군역의 의무가 있어요. 맞아. 아, 저번에 배웠다. 그렇죠. 맞아. 근데 요 영조 때쯤에 오면 군역에 대한 부담이 제일 커요. 소위 말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세금을 이제 군포로 내는데 요 한 필이 아니라 두 필을 내야 되고 군포 한 필은 대략 20냥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한 냥으로는 대략 지금 쌀 20kg 정도 구매할 수 있어요. 5만 원 정도 기준 잡으면 20냥이니까 1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1년에 두 필 내니까 200만 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구당 그 16세에서 60세니까 여러 명. 아버지 뭐 또 심지어 할아버지 옛날에 계시니까 우형제 막 육형제 아들 막 그렇죠. 5 식구면 1,000만 원. 1년에 세금 1,000만 원 이거 정말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그러면 저거는 평민들만 냈어요? 예. 양반들 평민들만?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은 군역 이거 의무가 없죠. 없어요. 아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게 폐단이 또 생기면서 죽은 사람 것도 막 걷어가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애기. 것도 막 걷어가고 맞아. 막 이랬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부상에 이름 있다. 내라. 아이 아직 어려가지고 낼 나이 아닌데 그냥 그 나이 이제 올려가지고 내라. 친척 중에 뭐 그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 이거 이제 대신 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 부담. 영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했던 이런 장면들이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양역이 백성을 괴롭히는데 어찌 가여운 일이 아니겠는가? 나간에서 어린아이가 스스로 거세한 일은 눈앞에 보이는 듯하니 잠시도 잊을 수가 없다. 남성이 아니다. 이거 군역의 부담 안 지겠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바로 이 영조는 군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십니다. 당시에 창경궁의 정문이 홍화문인데 이 앞에 나가서 직접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왕들도 이렇게 직접
일반 백성들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거를 많이 가졌어요? 물론 이제 왕이 행차는 해요. 이렇게 얘기는 그러나 하네. 이제 영조만큼 실제 백성들하고 뭐 이런 요즘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치. 이런 직접 한 하진 왕은 않았겠죠. 거의 뭐 유일해요. 국민과의 소통을 하셨는데. 그렇죠. 소통 정치. 그리고 이 유생들에 대해서는 아예 뭐 여론조사까지 실시해요. 결론은 반값 분포제를 실시합니다. 1년에 2필 내던 거를 한 필로 파격적으로 줄여요. 오. 그런데 무조건 선심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을 또 보충을 해야 될까요? 다른 쪽으로. 다른 방식으로 뭐 어세, 염세, 선세를 내게 한다라든가 국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고 결국 백성들의 부담은 거의 줄이고. 반으로 줄인 그 제도가 우리가 아는 균역법이었습니다. 균형. 근데 양반한테는 그래. 뭐 좀 걷어야지. 이게. 좋아요. 근데 양반도 내긴 내요. 돈은 더 많잖아요, 양반이. 그래도 이제 영조가 양반들에게까지는 군포를 거두지 못했어요. 아.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의 기본적인 근간이 또 양반 사회거든요. 장난 그러니까 아니지. 이들의 특권까지 해쳐버리면 이게 상당히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근데 균역법을 통해서 뭐 죽은 사람이나 도망간 사람 이런 거는 또 해결은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조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 뭐 어린아이가 뭐 장부에 들어있다라든가 또 뭐 죽은 사람에게 돼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되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조 진짜 현장형 왕이랄까 그런 영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또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그게 남아. 오이. 저기 소싸움 아닌데? 뭐야? 농사? 뭐지 저게? 장소가 어딜 장소. 것 같다. 장소가 저희가 아는 장소인가요? 그렇죠. 이 서울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다면 어허. 저기가 어딜 것 같다? 청계천. 그렇지, 청계천. 아 청계천 그 당시에 청계천 물길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수문이 있어요. 지금 몇 개? 5개 옥한 수문교라고 합니다. 옥한 수문. 그래서 옥한 수문교가 동대문교 바로 옆에 보면 복원을 해놨습니다. 또 바로요 청계천에서 영조가 준천 공사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준천이 뭐예요? 땅을 파다라는 파가지고 준, 우리 그렇죠. 준설이라고도 하죠. 천은 개천 천자. 아, 더 넓게. 수심을 깊게. 그게 물이 잘 흘러내려가. 물길 내는 거. 물길을 내는 물길을 거구나.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치 돌보시는 것도 바쁜데 저렇게 매번 나오셨어요? 바로 이때가 이제 영조가 요 청계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청계천은 태종 때 처음으로 조성을 했어요. 아. 우리 서울이 수도로 결정되는 데는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백악산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국방이나 방어에는 유리한데 이 산에서 내려온 물들 때문에 비만 오면 홍수가 심한 거예요. 한강으로 물길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바로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인공하천 청계천을 처음 뚫은 왕은 태종이다. 진짜 똑똑하다. 아. 예. 그런데 영조 때 되면 청계천이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그래서 이 영조는 이 청계천의 흙을 대거 파내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준천공사를 실시를 했고 공사에는 대략 한 21만 5천여 명의 백성이 동원이 됐고 공사 기간 동안 3만 5천 명 정도의 예산. 그리고 이 청계천 공사가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임금을 지불을 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홍수 피해도 막는 뭐 2마리 토끼를 잡았다 할까? 영도도 일잘로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개한 그런 뭐 여러 이야기를 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영조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면서 워커홀릭 네, 네. 잘 잘하시. 따스셨어요. 네, 이런 이미지 딱 떠오르죠. 네. 그러면서도 또 영조는 바로 세자에게도 자신과 같은 모습을 분명히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 뭐 한번 너도 그렇게 좀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나를 잘 계승해라.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아빠의 욕심. 똑같을 수가 분명히 없었을 텐데. 영조가 사실은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효장세자라고. 근데 효장세자가 10살에 사망을 빨리, 합니다. 빨리 1728년에. 그러다가 이제 자식 한 7년 동안 못 보다가 그때 딱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였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바로 당일에 원자로 책봉을 합니다. 이게 아. 나의 후배자 맞아, 찐 맞아. 2살 때
세자로 치고 최연소 세자가 됩니다. 2살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영조가 얼마나 그 세자에 대한 기대가 컸던가를 보여주는데 크면 문제는 안 돼. 사도세자는 생후 100일 무렵에 생모의 품을 떠나 왕세자의 처소로 옮겨져서 이 보모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돼? 세자는 따로 자는 법입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이 어미가 데리고 자면 안 되겠어? 그것은 왕가의 법도에 없는 일입니다. 슬프다. 아니 근데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100일 때 애를 혼자 자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왜냐면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100일이면 통잠을 좀 자긴 하지만 계속 엄마 젖도 먹고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때거든요. 물론 이제 보모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었지만 근데 어머니하고는 친엄마하고 완전 다르죠, 그죠? 다르지 엄마.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조에게 있어서 세자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왕위를 이을 후계자다. 그래서 2살에 세자 책봉하는 거예요. 후계자로 딱 찍어놓고 그러네. 그 다음에는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그 해부터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대리청정. 왕을 대신해서 세자가 이제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형태. 어휴. 근데 이제 문제는 세자에게 대리청정 시켜놓고는 실제로는 본인이 모든 것을 추구해요. 왜?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맡길 뭐예요? 거면 완전 맡기던가. 기분이 더 나빠. 이거 어떻게 맡기니? 시험인 거지. 어떻게 하나야. 아니, 그걸 그렇게 왜 해서 내가 사도세자가 뭔가 일처리 같은 걸 하게 되면 정말 우리도 보면 뭘 나무라도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이거 이걸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신하들 보는 앞에서 공개망신이잖아. 그렇죠 질책을 합니다. 아유. 그래서 정말 뭐 한마디로 이 뭐 사도세자는 그야말로 욕바지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너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늙은 신하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너는 한 가지 일을 보니 손쉽게 처리해버리는 병통이 없지 않다. 나는 한 가지 정사와 한 가지 명령도 감히 방심하여 함부로 하지 않았고 조제에 꼬심하여 머리와 수염이 모두 허옇게 되었는데 아까 자기 검은 머리 자랑해놓고 자랑할 때는 저기 검은 머리는 요 이후에 생겨요. 아니 뭐 어쨌든. 그러니까 사도세자한테 영조도 스트레스 받았을 거라는 거죠. 아유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이 아 근데 아빠로는 마이너스예요. 빵점도 아니야. 이건 나 마이너스. 진짜 남의 아빠인데도 너무 슬퍼. 아니 자기가 그냥 그럴 거면 할 거지. 대리청정 그러니까요. 시켜가지고. 왜 맡긴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후계자 수업을 이제 받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시켰는데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꾸짖음하고 책망이 더 심해지고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세자는 더 주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관계가 왜안 들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이 여러 기록에도 이제 보이는데 영조의 첫 번째 아내인 정성왕후의 능이 지금 소릉에 있는 홍릉인데 그곳으로 이제 민행을 갔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독서가 가장 즐겁다는 시를 써줬다며. 네가 그따위로 거짓말이나 하니 가뭄에 시달리는 호남 지방에 내려야 할 비가 이 거룩한 능행길에 내리지 않느냐. 참배할 자격이 없다. 돌아가라. 비 오는 것도 이제 그냥 최자 탓을 하는 거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스럽지 않는 일이 생기면 다 네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사도세자 미칠 뭐 지경이 진짜 이르겠죠. 미치겠다. 진짜 내가 미치겠다. 이 영조가 이 세자의 사소한 부분까지 뭐 얼마나 다 하나하나 지적했는지 또 이 일화를 들어보면 또 이거 잘 또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경은 동궁의 배를 보지 못하였는가? 나는 그 나이 때 이와 같지 않았다. 세자가 점점 살찌고 번들거리는 것이 실로 걱정이다. 체격이 다르잖아요. 체격이. 아니 이거 자기가 스트레스 줘가지고 찌는 거야. 그래서 영조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자기 관리 잘하는데 너는 어떻게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살찌는 것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사도세자는 얼마나 더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뭐 그야말로 두 사람은 정말 안 맞는 그런 관계였다. 파멸의 관계다. 파멸의 관계. 그리고 이렇게 사도세자가 뭐 정신적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얻은 병이 있어요. 의대증이라는 병. 의대증? 그게 뭐야? 소주 사도세자의 격한 감정은 점점 더 커지시고
의대병은 더 극심하게 되셨다. 갑자기 없는 이가 보인다 하시고 얼핏이라도 사람을 보시면 그 옷을 못 입으시고 벗으셨다. 아이고. 비단 군복 한 벌을 입으려 하시면 군복 몇 벌을 무수히 불태우시고 겨우 한 벌을 입으셨다. 김효년에서 경진년 사이에 비단으로 군복을 지어 없앤 것이 몇 개인 줄 모른다. 정신병생이에요. 아, 사도세자가 의대 옷을 갖추는 것은 영조를 만나면 보통 아버지 왕에게 옷을 갖추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못 뭔가 입는 거야. 그렇죠, 못 입는 거죠. 옷 입었다 그러면 나는 만나야 무조건 뭐 혼날 거야, 야단 맞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 옷 준비된 거 이거 막 불안하고 이러니까 막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막 비단이 몇 개 짝이나 됐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다가 더 심한 경우는 아예 그 옷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준비된 옷이 없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옷 가져온다는 걸 죽여버려.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떡해. 와 진짜 잘 키워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사도세자의 여러 비행을 알리는 고변서를 올려요. 사도세자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였다. 그 다음에 여성을 궁으로 들였다. 왕에게 알리지 않고 이때 20일 이상 이제 평양을 가도 영조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영조가 이 고변서 받고 되게 화를 내요. 이렇게 세자가 없어져 가지고 정말 온갖 비행을 일삼는데 나한테 보고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서 불같이 이제 화를 내면서 이 고변서도 이게 나경원 또 결국은 차명에 처해지고 고변서 사실 불태워요. 불을 태워서 지금 또 10가지 조목을 올렸다는데 남아있는 것은 4가지 정도의 비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8알 저런 아들에 대한 그 불신이 커지게 되는 바로 그런 사건. 근데 선생님,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였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 같으면 이제 왕손이 되는데 고 후궁인 빙해라는 후궁을 죽여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왕손의 어미까지 때려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제 사도세자가 사실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그 스트레스, 정신병 걸리면 그걸 주체를 못하는. 화가 나면 또 그 분풀이 대상을 찾아서 뭐 죽이기도 하고 이러니 영조 입장에서는 사도세자를 처리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인물이 사도세자를 정말 처분해달라고 영조에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도세자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할 때. 영조가 결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바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조가 결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바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주? 상당히 의외의 인물입니다. 어머니. 오, 사도세자의 어머니. 어머니. 그렇죠. 더 이상 영빈 이씨. 어젯밤 있었던 일을 세자의 어미인 제가 아뢰는 것은 오로지 전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자네가 충신일세. 내 편은 자네뿐이야. 어쨌든 영조도 사도세자에 대한 뭐 극적인 처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 요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영빈이 씨가 했고 영빈이 씨 입장에서도 오히려 왕실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사도세자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 사도세자의 광증이 도를 넘기 시작했고 결국은 또 이 정조가 있었죠. 세손이. 네. 이 정조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지. 사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총대를 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빈이 씨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뒤주. 뒤주를 가져오라. 영조가 바로 이제 외소주방에 있는 뒤주를 가져오라. 그래서 아마 영조가 뒤주를 가져오게 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뒤주는 그때 일단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 있고 뒤주에는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네.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 영조가 뒤주에 지금 못질하는 장면 나오죠. 네네네. 바로 그런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뒤주를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말려 죽일 생각이었던 그리고 거예요. 또 진짜 일- 죽일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견해로는 바로 이제 뒤주에 가둬두면 며칠간은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론은 처분할 수밖에 없다. 죽이자. 그래서 아. 8일 만에
1762년 뒤주에 갇혀 죽은 이 사건을 1762년이 임오년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임오화변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역사에서 임오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모군란. 그렇죠. 그 플러스 120년 하면 1882년 임오군란. 또 임오군란에서 플러스 120년 하면 2002년 임오 월드컵까지. 이렇게 이모 월드컵이라고 처음 들었어요. 임오 근데 이렇게 하니까 확 기억나. 그럼 이제 월드컵. 연도를 계산할 때 어. 60년 그 배수로 들어가면 뭐 예. 기억하기가 좋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해요 이렇게. 사실 영조가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영조의 뭐 개인적인 뭐 캐릭터에다가 이 부자 관계의 악화 등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작용을 했지만 영조 입장에서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려는 열망이 더 강했다. 이 사도세자로 계승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저 사도세자를 처분할 사람이 없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사도세자를 제거하는 것이 세손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영조가 힘겹게 이루겠던 그 성과들을 잘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만의 어떤 확신 속에서 사도세자를 정말 비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이 정조가 또 정치를 잘못했으면 영조의 처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 영조의 그 뒤를 계승한 바로 이 손자 정조는 영조의 어떤 장점 같은 것을 잘 계승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 정조 시대 조선육이 르네상스를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는 영조의 악역의 어느 정도의 그 정말 면죄부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임금이 아니고 네가 임금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나 자식을 죽인 합의로 기록될 것이다. 난 참 마음이 아파요. 뭔가 이렇게 우리 왕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몇 주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왕실 안에서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동생도 없고 형도 없고 왕만이 있어.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그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측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역사에서 특히 왕들의 행적 중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들은 가능하면 이것을 계승해 나가고 좀 더 이렇게 물론 당연히 잘못한 것도 있죠. 부정적인 요소들은 가능한 줄여나가는 이게 우리가 또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네, 여러분 잠시 후 차이나는 클래스 인별그램에 깜짝 퀴즈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들려주신 신명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 어머 전기 없이 하루만 생활한다. 그러면 하실 수 있을까요? 차도 안 굴러가겠네요. 테슬라인데. 아무것도 못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에너지 위기가 닥쳤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에너지원 다변화입니다.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최적 에너지 믹스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입니다. 이게요? 어머. 그럼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JTBC